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부장론을 강의하고 있는 김상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13주차 온라인 강의가 이제 진행되는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다뤄볼 내용은 이제 수업 커리큘럼 중에서는 이제 마지막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우리가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다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공공부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제가 어제부터 좀 몸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코로나가 걸린 건지 이제 뭐 감기를 걸린 건지 잘 모르겠지만 목소리가 좀 많이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는데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환절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전에 뭐 생활보호법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연배가 좀 비슷하니까. 저도 이제 생활보장제도 그리고 생활보호법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한데, 이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전의 전신 관련 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당시에는 충분히 공공부조의 역할을 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뭐 대표적인 형태의 공공부조 제도라고 이제 누구나 다 이제 명명할 수 있고, 또 이걸 통해서 국민들의 최저 생활이 보장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으며,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대상과 급여와 재정, 또 관리 운영체계 살펴볼 거고, 현재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발전 방향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할 수 있는 영상도 하나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대략 한 35분 정도의 영상과 또 짧게 이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는 영상이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두 개를 다 들으시고 수업 내용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전에는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공공부조가 진행되고 있었냐? 사실 뭐 삼국시대와 조선시대를 얘기를 해보면 거의 뭐 이제 나라 또는 양반 귀족 계층에서 이제 필요한 경우에 그 조세를 감해주고 또 식량을 공급해주는 형태의 좀 시혜적인 형태의 공공부조 제도가 분명히 이제 존재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적인 관점에서의 공공부조는 일제강점기에 조선 구호령이라고 될 수 있습니다. 조선 구호령에서는 이제 65세 이상의 노인, 또 13세 이하의 아동, 임산부, 그리고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노동에 좀 지장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형태의 제도가 있었고요. 동일한 형태의 것이 이제 독립한 이후에는 미군정청의 후생각서 제3호의 형태로 제시되게 됩니다. 거의 동일한 형태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1961년 군사정부가 시작이 되면서 생활보호법으로 변화되게 되죠. 대상은 얼추 유사합니다만, 보시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그 능력이 없는 경우에 자를 도와주는 형태의 내용으로 바뀐다는 거죠. 얼추 이제 아동, 노인, 그리고 임산부, 또 이제 신체 정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그 중에서 이제 부양 능력이 없는 사람,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형태, 그런 형태가 조선 구호령과 생활보호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점차 우리나라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1997년에 이제 국제통화기금 관리 체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IMF 체계 안에 들어가서 국가 재정과 국가의 운영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제한받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인 한국 사회의 경제 위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는 너무 많은 실업자를 이제 만들어내게 됐고, 많은 회사들도 도산하게 되죠. 이러한 형태의 문제점들을 좀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으로서 제시된 것 중에 하나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국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좀 살아갈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게 좀 대표적인 목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들을 선정하기 위해 자산조사를 실시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충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토대를 만들어서 2000년 10월 1일부터는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서 급여가 지급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에 생활보호법은 이제 연령과 근로능력 상실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죠. 소득 자산 기준뿐만 아니라 연령도 중요했었고요, 근로능력도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공공부조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공공부조 안에서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어떤 복지제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게 국민기초생활제도로 전환되게 되면서 다른 것들은 다 없애고 소득 수준만 가지고 급여를 제공하는 이제 일반적인 공공부조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소득 수준과 자산 수준을 병행해서 이 수급 자격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소득 수준으로 통합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매년 9월 1일 날 다음 연도에 최저생계비를 공표했고, 이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것은 이제 3년마다 하기로 이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양 의무자의 범위도 축소되게 되죠. 그리고 2006년 이 법이 개정되면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주거, 교육, 의료, 장제 및 자활급여 등의 이제 부분급여가 지급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통합급여 체계를 각 급별로 필요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른 보험에 비해서 이제 국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이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정해서 진행하는 대로 어떠면 이 법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많은 형태의 개정과 이런 것들이 좀 많지 않았다. 한번 만들어지고 난 뒤부터는 계속 꾸준히 그것을 유지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최저생계급여액이 적당하지 않다, 그리고 수급권자에 대한 판단 기준이 너무 높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긴 했지만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공공부조를 굉장히 확대해서 진행하고 지급하는 것을 좀 지향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점점 축소되는 형태로 좀 이루어져 왔고, 그나마 없애지 않고 유지하는 정도가 좀 최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중에서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기준은, 첫 번째는 소득 인정액이 이제 규정하고 있는 금액 이하여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부양 의무자가 없는 경우, 또는 있더라도 그 능력이 부족해서 부양을 못 받는 경우에 이 수급권자가 되게 됩니다. 급여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소득 인정액이 조금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2020년도 기준으로 볼 때 매년 뭐 9월 달에 다음 해 이 기준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25년 기준소득도 나와 있겠죠. 요거는 계산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정리된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이제 175만 원이다.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이 사람이 받는 소득이 얼마인가를 계산을 해보는 거죠. 만약 이 사람이 1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이제 50%인 87만 8천 원보다 높게 벌고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어떤 급여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의 50%보다도 못 벌 경우에 이렇게 단계별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한 달에 80만 원을 번다. 그러면 45%와 50% 사이에 있죠. 그러면 나는 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내려가기 때문에 내가 만약 40만 원을 번다. 한 달에 소득 인정액이 40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4개의 급여를 다 받을 수가 있게 되는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부양 의무자가 없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죠. 이렇게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진행이 된다. 정해진 금액보다 낮게 버는 사람, 소득이 더 낮은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한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지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일단은 이제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경우에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나의 소득평가액입니다. 실제 소득 빼기 가구별로 지급하는 지출 비용 빼기 근로소득. 요게 나의 실제 소득이겠죠. 두 번째는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나의 재산의 기본 재산액과 부채를 빼고 거기에 소득 환산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합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이제 금액과 그리고 내가 실제 벌고 있는 소득에 대한 부분이 합쳐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소득 인정액이다. 그리고 그 인정액이 제시하고 있는 금액 대비 어떤 퍼센트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제공이 된다. 생계급여는 30%보다 낮을 경우에 지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부양 의무자는 이제 수급권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부양 의무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부양 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특이한 이제 부분이 있는데요.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원래 내가 아들을 두고 있으면 나의 아들이 사실은 부양 의무자잖아요. 그런데 만약 아들이 사망하게 되면 함께 가구를 구성하고 있었던 며느리가 나의 사실은 부양 의무자가 되지만 법 조항에서 사망한 1촌의 배우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며느리가 제외된다. 동일하겠죠? 사위일 경우에도 제외되겠고, 그리고 내가 이제 부모 자녀와의 관계도 사실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부모를 양육하고 있다고 하면, 또 내가 자녀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포함이 된다. 그래서 사망한 1촌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내가 나를 부양할 수 있는 자녀가 있지만 그 사람이 수급권자이거나 재산과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이제 못 미칠 경우에, 그리고 일용 근로자이면서 소득이 부족한 경우에, 이런 부분, 또 뭐 질병이나 교육, 가구 특성으로 부양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면 이제 또 부양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충분한 소득 인정액이 없으면 부양 의무를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부양 능력이 미약한 경우는 아예 없지 않지만 충분하지 않은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일 경우에,
못해도 200%나 150%는 벌어야 내가 부양을 하면서도 내 생활을 이 새로운 형태의 가구를 유지할 수 있죠. 내가 부모님을 케어하고 난 뒤에도 충분히 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 있어야 부양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다음, 의무자가 있어도 받을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군인으로 이제 징집되거나 아니면 해외 이주자의 경우이거나 뭐 수용되었거나 실종되었거나 뭐 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거나 뭐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이럴 경우에 실제로 부양 의무자가 능력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 부양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되게 되면 또 부양 의무자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판단해서 재산과 부양 의무자의 기준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그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거급여의 수급권자는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일 경우에 받을 수가 있고요. 이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이제 운영 주체가 됩니다. 의료급여는 이제 중위소득 40% 이하일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이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와 같은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 운영주체는 교육부이고요. 이제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이걸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교육급여는 받을 수가 있다.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해상급여와 장제급여 수급권자인데요. 요거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에 하나 이상의 수급을 받는다. 그러면 해산 장제급여의 수급권자가 됩니다. 사실 이 급여의 관계가 전체적으로 생계급여가 제일 낮죠. 30, 40, 45, 50 이런 단위로 구분되기 때문에 못해도 40% 이하로 소득 인정액이 40% 이하의 경우에는 거의 3개를 이제 받게 되는데, 이 3개를 받으면 이렇게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단계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생계급여는 이제 30% 이하니까 이걸 받는 사람은 모든 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 의료급여는 40%니까 여기에 해당하고, 주거급여 45%니까 여기에 해당하고, 이렇게 보시면 단계적으로 소득 구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이제 급여액이 달라지게 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이제 해산 장제 급여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여입니다. 어떻게 이제 제공이 되는지, 그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우리한테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거를 좀 정리를 해볼 건데, 그 이전에 급여가 제공되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저생활보장의 원칙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제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긴 하지만 모든 생활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을 정도로 제공되진 않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다소 시혜적인 형태로 좀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저한의 생활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최저생계비를 정하는 이유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딱 필요한 만큼만 제공하기 위한 것이 이제 원칙적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보충급여의 원칙입니다. 최저생계비가 있고, 이 최저생계비와 나의 이제 소득 인정액, 내가 실제로 버는 소득이 있으면 내가 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이런 정도의 금액만 사실은 지원하는 거죠. 나의 기본적인 소득에다가 최저생활보장 수준까지 보충해주는 형태의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 이제 자립지원의 원칙입니다. 이것을 급여를 제공하는 이유는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도 있지만, 다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노동시장에 투입이 되어서 내가 더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자활급여의 참여와 적극적인 이제 직업훈련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수급의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개별성의 원칙입니다. 급여들이 정해져 있고 요건들도 통일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연령, 가구 규모, 그리고 거주지역, 생활 요건들을 고려해서 정한다는 거죠.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도권과 일반 농어촌 지역에 주거관리 체계나 월세가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급여를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족 부양 우선의 원칙입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이제 생활이 힘들어도 부양 의무자, 가족이 먼저 보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부양을 할 수 없을 경우에 국가가 급여를 지급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타급여 우선의 원칙입니다. 내가 뭐 여러 가지 형태에서 이제 사회보험에서 보험료를 받거나 뭐 이제 휴업급여나 이런 급여를 받게 되면 그 법을 통해서 내가 최저생계비를 넘게 최저생계비보다 더 소득이 더 높게 책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외된다는 거죠.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서는 급여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보편성의 원칙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수급권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박탈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보편성의 원칙입니다. 보편주의라고 해서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급여를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는 모두 다 그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준다. 다만 자격이 없을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급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계급여인데요. 이제 수급자가 살아가는데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지급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해주는 급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복, 음식물 및 연료, 그리고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급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급여액은 기준 중위소득 빼기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이제 급여액으로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의 소득 인정액이 50만 원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생계급여의 기준이 되는 50만 원보다는 적게 벌고 있으니까 자격 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됐을 때 내가 기준 중위소득에서 못 벌고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면 175만원 빼기 50만원이 되고, 그러면 125만원 정도가 부족한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나의 생계급여액은 그만큼 125만원이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국가에서 정한 이 가구당의 기준 중위소득까지 총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인 가구가 한 달을 살아가는데 175만원이면 충분할까요? 부채에 대한 유무, 또 자가에 대한 유무, 또 직업에 대한 정도에 따라 다르겠고,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는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다음은 주거급여입니다. 수급자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해 주는 건데요. 임차비를 줄 수도 있겠고요. 또 주택을 수선하고 유지하는 그런 수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가 주거급여액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임차 가구는 이제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거고, 자가 가구는 수선비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또는 가구 원수별로 이렇게 임대료가 좀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당연히 지역마다 이제 대표적으로 제시되는 임대료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가구 원수에 따라서
평수가 달라지게 되니까 임대료가 조금 차이가 생기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1급지 기준으로 봤을 때 1인 가구는 주거급여로 26만 6천 원을 지원해주고 6인 가구는 50만 원을 지원해준다. 물론 2020년도에 이제 임대료이기는 하지만 지금 광역시 단위로 볼까요? 지금 1인 가구 17만원, 한 20만원 정도의 돈으로 임대를 할 수가 있기는 하죠. 근데 쾌적한 환경에 임대를 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임대주택이라든지 다양한 제도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하지만 금액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만일 자가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제 수선 비용을 주는데 3년에 이제 450만원, 그리고 7년에 1200만원, 이렇게 도배장판은 3년에 한 번씩, 그리고 급수 난방에 대한 부분은 5년에 한 번씩, 지붕이나 기둥은 7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보수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거진 이제 1급지 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한 달에 26만원, 25만원으로 가정을 하면 거진 한 400만원 조금 더 넘게 비용이 발생을 하죠. 얼추 이 경보수비랑 이 1인 정도의 비용이 비슷하기는 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입니다.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요. 우리가 흔히 건강보험에서 얘기하는 그 요양급여와 동일한 형태로 지급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료급여는 이제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는데요. 1급은 거의 자부담금이 없거나 아주 미미한 정도고요. 2종은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자부담금이 조금 더 발생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렇게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난치성 질환이나 중증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의료급여 1종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2종은 이제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의료급여의 2종에 해당한다. 그래서 의료급여가 40%니까요. 기준 중위소득의 40% 미만이면서 이제 시설에도 보장급여를 받지 않거나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2종에 해당한다는 거죠. 다음은 특례수급자가 있습니다. 요거는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서 실제 소득에서 매번 지출되는 의료비를 빼고 나면 이 소득 기준이 제시된 것보다 더 낮게 책정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제 의료급여 특례수급자로 선정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중위소득은 좀 한 50% 정도까지는 되는데 의료급여를 다 빼고 나니 40%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도 의료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활급여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받는 금액을 합치면 40%가 넘는데 요걸 빼면 그게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이 사람도 자활급여의 특례수급자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요.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만나가지고 이런 것들을 산정을 할 때 소득 인정 구간이 좀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줘서 받을 수 있는 부분, 특례로 수급할 수 있는 부분을 꼭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컨설팅 해주는 게 이제 의미가 있겠죠. 다음은 교육급여입니다. 교육급여는 이제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또 그 밖에 수급품을 지급하는 급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녀가 여기에 해당할 경우에 이렇게 교육급여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녀의 기준에 따라서 꽤 많이 달라지게 되죠.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이렇게 30만원 정도, 그리고 8만원,
뭐 이렇게 지급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뭐 연 1회씩 지급되는 거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지급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쉼터를 근무하면서 이 급여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가구 단위로 급여가 지급이 되잖아요. 생계급여가. 그래서 제가 쉼터라는 곳은 이제 가정밖 청소년, 그러니까 가출한 청소년들을 말합니다. 가출한 청소년들이 좀 쉬거나 케어를 받거나 그들을 지원해주는 형태의 어떤 시설이 쉼터인데요. 여기에 이제 수급권자분들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이 분들이 자녀를 찾지도 않고 케어도 하지 않으면서 이제 양육권을 포기는 하지 않는 겁니다. 양육권을 포기하면 보육시설에서 아이가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 케어를 해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확인을 해보면 대체적으로 한 명에 따라서 그 최저 기준 중위소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2인 가구와 3인 가구가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아이들을 포함해가지고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었다. 그런 것들이 느껴져서 조금 더 면밀하게 이 수급권의 가구 수와 또 이제 환경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쉽지가 않죠. 많은 가구들을 담당하고 찾아보고 조사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다른 급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산급여입니다. 출산했을 때 이제 1인당 70만원 정도의 분만, 조산, 뭐 여기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는 거고요.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거기에 필요한 이제 급여를 이제 80만원 정도 지급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인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정은 이제 국가와 시도가 직접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뭐 수급자를 뭐 보장시설이나 여기에 뭐 위탁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금액은 국가 또는 시도가 부담을 하게 되고요. 만일 시군구가 행하는 보장사업에 대한 비용은 그 중에서 이제 인건비와 사무비,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이런 것들을 시군구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보장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급여를 제외한 다른 부대 비용들은 시군구가 부담을 한다. 반면에 이 급여 실시 비용, 급여를 지급하고 내는 비용들은 물론 시군구의 재정 여건과 사회보장비의 비중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국가, 시도, 또 시군구가 차등해서 부담을 하게 된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군구청이 함께 이 급여 비용을 부담해서 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는 전체 금액 중에서 한 40%에서 90%를 부담을 한다. 이거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예산이나 사회보장비 지출 유무에 따라서 비중이 많이 달라지게 되고요. 시도는 국가가 지급하는 것 중에서 한 30%에서 70% 정도만 하고 시군구는 여기에서 또 빠진 금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50%를 진행을 하고 시도에서 40%를 내면 나머지 10%를 시군구가 이제 지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다 계산해서 남는 거는 이제 돌려받도록 하고 모자란 부분은 더 추가적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하는 형태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리 운영 기관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 또 군, 구청이 함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구청장이 이제 수급권자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생활보장위원회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급여의 신청 및 실시는 급여를 신청하면 자산을 확인하게 되겠죠. 그리고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급여를 결정한 뒤에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자활을 할 것인지 또 계획서를 선정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급여를 변경하거나 중지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은 청문을 통해서 진행이 되죠. 이 신청은 보통 시, 군, 구청장 단위에서 시작을 하고요. 여기에서 시장한테 보고를 하면 시장이 시도지사한테 보고를 하고 그 내용을 결정을 합니다. 만약 내가 시도지사한테 불만이 있으면 시장, 군수, 구청장을 통해서 이 내용을 전달을 하고 시도지사의 처분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가 돼야 되는데 이건 시도지사한테 요청을 하면 도지사가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보고를 하고 시도지사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다 보내주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이내에 심사해가지고 결정을 한다. 어쨌든 단계적으로 이 신청이 진행이 되고 그것을 진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다. 살펴보시면 90일과 10일, 30일 이내니까요. 많이 늦어지면 한 3달 정도가 걸릴 수가 있다. 신청하는 데까지만. 신청만 되면 전달되는 건 10일 안에 전달이 되고 최종적으로 심사가 결정되는 것은 또 한 달 정도가 걸린다. 그러니까 한 3, 4, 5 많이 걸리면 한 5달 정도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문제점은 이제 생계급여의 기준이 너무 낮다.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 그리고 이제 그 선정되는 그 기준이 실제로 파악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좀 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급여 제공이 지역이나 가구들의 독특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하는 것들이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을 좀 높이는 게 좀 중요하겠고요. 부양의무자의 판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대도시, 농어촌 지역으로 소득을 환산하는 기준을 좀 달리하고 또 이런 지역에 따른 급여 제도도 차등해 주는 것이 좋겠다. 무엇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고 급여가 지급되기 위해서는 이 역할을 전담하는 전문가가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훨씬 더 많이 배치가 되어야 하겠다. 그렇게 좀 전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코가 막혀가지고 숨을 잘 못 쉬다 보니까 좀 발음이 좀 잘 안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몸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충분히 좀 못 다룬 부분들은 오프라인 시간에 함께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